여러분 하루 마무리 잘하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요새 신년을 맞아서요. 사주팔자니 궁합이니 보는 분들 많으시죠? 제 지인도요. 결혼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며 시부모님이며 하도 궁합을 보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역술이니 결혼을 일찍 하면 불행해질 거라고 뜯어 말렸답니다. 그래서 지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결혼을 아주 늦게 저녁 7시에 했답니다. 네.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지인과 달리 궁합을 보고 나서 결혼해야 할지 말지 흔들리는 예비 신부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신랑이 변할 거라고 했다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충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남자는 어차피 결혼하면 다 변한다고요? 네, 잠시 후에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터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양지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어제 새벽 1시 반쯤 서울 성동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와 경찰차들이 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뒤에는 경찰차 여러 대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허. 자,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경찰차가 출동을 했다는 건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는 뜻이겠죠. 네. 바로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신고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습격당한다.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아파트 자체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그 보안이 잘 돼 있는 데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고유 번호라든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아마 지금 추정컨대 아마 같이 따라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안에서 이 두 사람의 남성이 이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사제 수갑을 채우고 아하. 그리고 이제 뭐 끌고 가려고 이제 뭐 실랑이를 하다가 좌우간 사람의 목 뒤에다가 상처를 입히고 이제 급하게 도주를 했다라고 네. 돼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수갑을 준비를 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CCTV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네. 결국 이제 이 CCTV에 이 두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이제 찍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찰은 그 두 사람이 인상착의를 중심으로 해서 행방을 쫓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피해자가 탈 때까지 기다렸다는 점에서 뭔가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당시에 저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신 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갚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갑차들이 문을 누가 여는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와한테 피가 많았었다 이러는데 막 터지고 해서 해당 엘리베이터, 조금 전에 보신 엘리베이터는 이제 사건인 현장이 수습된 뒤에 엘리베이터 내부입니다만 사건 직후에 엘리베이터 내부를 보면 양지민 변호사님 혈흔이 낭자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다친 부위도 사실은 사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부위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이 남성 같은 경우 근처 응급실로 옮겨졌는데요. 다행히도 생명에는 이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네.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사는 집을 알고 노리고 온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제 생활하기가 굉장히 무서울 수 있고 또 이제 두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섬뜩한 건 박성배 변호사님, 사제 수갑. 그러니까 수갑을 이 사람들이 어디서 구해서 그 수갑을 피해자한테 채웠다는 거예요, 지금. 사제 수갑 구입과 소지는 불법입니다. 아하. 인터넷을 통해서 경찰 제복과 장비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찰 사칭이 문제되자 현재는 경찰 제복 및 장비 규제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률에 따라서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수갑을 소지하고 다닐 경우 징역 6월 이하 등에 처해질 수 있고 아하. 판매업체도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판매되어야 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안진용 기자님, 이 피해자는 대체 그 괴한들과 무슨 사이이길래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요? 네, 이
피해자는요, 프로게이머 출신인 30대 남성입니다. 네. 2017년 암호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투자 관련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손실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 현재 지금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군요. 네, 실제로는 아하. 구독자가 6만 명 되는 꽤 인기 유튜버입니다. 그래요? 네, 아파트 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달아난 이들의 행방을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냄새가 나는데 오윤성 교수님 뭔가 투자 관련 이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혹시 투자 관련 뭔가 원한 관계 있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투자 관련 원한 관계와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분이 했던 그 유튜브를 한번 보게 되면 말이죠.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200원인데 5배 오르지 않으면 자기 머리를 깎겠다. 아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적어도 이 지점까지는 반드시 찍을 거다. 이렇게 확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한 6만 명 정도 된다는데 네.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드바이스 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따라서 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에게 원망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전부 다 본인들이 그 사실을 듣고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네. 아마 이제 이분들의 범행 동기가 그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네.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것과 자기의 어떤 그 책임이라든가 하는 이 그 경계선상에서의 정확한 어떤 그 기준을 설정을 하지 못하고 네. 이 그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네. 통상 보게 되면은 이제 주식 같은 것이 오르면 별 말이 없다가 주식이 막 떨어지면은 국가를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와 비슷한 그런 심리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 괴한들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괴한들의 뒤를 쫓고 있는데 지금요 그 피해자분은 다행히 천만다행입니다. 괴한들의 흉기 습격에 후두부 등을 심하게 다치고 앞서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혈흔이 낭자했어요. 그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천만다행으로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경찰이 검거를 해서 이들의 범행 동기 등을 반드시 밝혀내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질투의 대상 그리고 질투의 동기 이유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해 3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20대 남성이 한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은 이혼을 하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2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하. 이 여성과 교제한 지 7개월째 되던 2019년 3월경에 이 남성이 시흥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2살 아들로부터 엄마는 내 거야, 삼촌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하. 그런데 네. 아이의 귀여운 말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게도 이 남성이 격분하기 시작해서 보통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내 거야. 뭐 다른 삼촌 미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분하기 시작해서 아이의 얼굴과 몸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폭행이 이래 그친 것이 아닙니다. 네. 이어서 이 남성이 2살 아이에게 삼촌 이제 안 볼 거야? 너랑 엄마만 집에 가고 삼촌만 남아?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자 이 2살 아이의 머리를 계속해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2살 아이를 때렸다고 어디 있다고 때려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귀여운 말장난으로 그냥 받아들여도 될 말을 혼자 흥분을 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엄마는 그 당시에 현장에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의 여자친구, 이 2살 배기 아이의 엄마가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맞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이를 데리고 이 집 밖을 도망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게 되는데요. 세상에. 이 와중에 이제 아이가 또 분리가 되자 이 아이를 본인이 데리고서 폭행을 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머리가 또 심하게 부딪히게 아이고, 됩니다. 세상에. 그런 다음에 더욱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를 살해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요. 오윤성 교수님, 제정신입니까? 아이가 한 말, 그 말에 격분을 해요. 아이가 이런 말 하면 엄마 내 거야, 삼촌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고
너 정말 엄마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아이고 귀엽네.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일을 벌이고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린 아이에 대한 공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가해자가 그 여성에 대한 공격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이제 유사 사례가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지만 여자친구가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반려동물을 그 여자친구의 눈 앞에서 던져서 이제 죽게 만드는 아하.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잡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사실은 그 여성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다고 해요. 네. 지금 이 경우도 이제 이 여성에 대한 또 다른 공격 형태로 보는데 아마 이 여성이 이 아이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 관심을 덜 쏟거나 그리고 이제 좀 사귀는 것을 꺼려 했던 그런 것이 이전에 선행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아이하고 자기를 갖다 동급으로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내 거야라고 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가 미숙한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 아이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네. 바로 이 여성에 대한 간접적인 굉장히 극단적인 공격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남성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이 사건은 항거 능력이 없는 2살배기 아이가 마지막에 겪었을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힘들고 진짜. 특히 사망한 아들의 어머니가 평생 정신적 충격과 아유. 후유증 등을 겪으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네. 남성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얘기했지만요. 양지민 변호사님 진짜 엄마는 진짜 이 아이의 엄마는 별의별 생각 자책 후에 온갖 생각이 좀 다 들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아이가 이 남자를 만나게 된 그 사이의 연결고리가 이제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제 사망하게 됐다라는 사실 죄책감을 쉽게 지우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없는 이제 사라진 상황에서 본인 혼자서 이제 삶을 이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그 후유증은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심리 치료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는 무작위 살인, 폭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떠한 동기를 제공한 것도 사실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아이의 뭔가 엄마 내 거야라는 말에 격분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여성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것이지 사실 어떠한 얘기를 그 아이가 했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런 일이 결국에는 발생할 수도 있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안진용 기자님, 이 사람이 지금 23살이에요, 이 가해자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21년형 1심에서 21년형 선고받았잖아요. 다 살고 나오던 44시에 나와서 보복 범죄도 저질 수 있고요. 형량이 그 죄에 비해서 너무 가볍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는데요. 어허. 보통 이렇게 재판으로 벌을 준다는 게 교화 측면이 크거든요. 근데 이 남성이 제대로 반성하고 싶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과하다면서 항소를 했거든요. 물론 이에 대해서 검찰 역시 오히려 형량이 너무 적다고 막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정말 뻔뻔하게 그지어서 반성이란 눈꼽만큼도 없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항소심은 20대 남성에 대해서 징역 21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는 점 등 새로운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1심 선고 후에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심의 형량이 지나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다만 검찰 측에서 제기한 항소 역시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기각을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는 살인, 즉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 파악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양형 기준상 권고되는 징역 18년 이상 중에서 21년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 제목이 절로 떠오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앞에 열불나는 사건 많이 보셔서 정말
고통스러우셨죠? 분위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남자 어디 며칠 출장 가나 했습니다. 고소남 나오세요, 고소남. 고소남이 왔어요. 네. 고소남이 며칠 동안 저희가 고소남 코너를 진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네. 오늘 다시 그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0대 중반 여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입니다.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30대 중반 여성인데요. 예비 신랑이랑 사이는 너무 좋은데 아니 궁합이 너무너무 안 좋대요. 아하. 제가 원래 궁합 같은 거는 안 믿는데 무시하려니까 찝찝하고 아니 결혼을 하려니까 더 찝찝한 거예요. 그러겠네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이야, 이거 이런 사연이 언젠가 한번 나올 줄 알았어요, 진짜. 오윤성 교수님의 궁합이란 게 대체 뭐길래 이럴까요, 진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예비 신랑, 예비 신부의 사주를 그 이제 오행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부부로 살게 되면은 뭐 좋은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속궁합도 있고 뭐 겉궁합도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뭐 이 심리가 말이죠. 뭐가 하면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를 하게 되면 잘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이 남편이 앞으로 또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이분이 욕심이 상당히 지나치네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은 바뀌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전혀 안 바뀌고 처음에 그 연애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견지를 하면은 그 남편이 오래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네. 이 궁합을 보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우리가 꼭 짚어야 되고 네. 만약에 그 궁합을 보는 사람 자체가 네. 이 사람이 그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약간 그 좀 사입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자기 인생이 휘둘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궁합하고 맞는 그 상대의 궁합을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에게 드렸더니 정말 괜찮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잘 사는 그런 분들도 네. 계시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궁합을 보는데 그럼 궁합을 보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혼율이 훨씬 높아야 되는데 아하. 우리나라 이혼율이 훨씬 또 뭐 낮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궁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책임한 것이 아하.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에 이런 데 휘둘릴 것 같으면요. 아예 처음부터 궁합을 보지 않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만약에 궁합을 한번 보셔가지고 끝까지 좀 찝찝하다라고 하면은 결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여러분께서는 지금 궁합 전문가이신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여성의 찝찝하면 그거잖아요. 궁합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좋으면 별로 할 말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 역술인이 궁합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저와 이제 양지민 변호사께서 이 뉴스파이터의 소극장을 통해서 아하. 재연을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좀 기대가 해보도록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역술인이고요. 우리 양지민 변호사가 이제 점을 보러 온 고객으로 하겠습니다. 이 여성분 네. 사연자분이죠. 아하. 왔습니다, 지금. 네. 안 좋아,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궁합이 안 좋아. 네, 아니 설마요. 저희 남자친구는 저밖에 모르고 너무 잘해주는데요. 아니 제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지금은 너밖에 모르지. 그런데 이 남자 결혼하잖아? 변해. 정말요? 어떻게 변하는데요? 우리 양지민 씨 고집 세지?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맞아. 이 남자 결혼하면 자기도 고집 세진다고. 결국에는 살다가 헤어져. 아유 설마 안 맞을 상이야. 설마 헤어질까 거짓말 아니에요? 확인하고 싶으면 결혼해봐. 아 너무 찝찝하네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 이 말이 진짜 이게 힘들게 할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면 결혼해보라는 이 말이 정말로 진짜 이 갈등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양진민 변호사님, 그러면 이 여성이 마음에 제일 걸려하는 부분 대체 뭘까요, 그러면? 이 여성은 사실은 평소에는 궁합 이런 거 이제 믿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하. 근데 결혼하면 예비 신랑이 변한다라 그러니까 그 말이 제일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럴 때니까 사실 굉장히 한창 좋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변해서 내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이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결국엔 헤어진다라고
하니까 이걸 무시를 하고 그냥 해야 되는지 자꾸 이제 마음이 쓰여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양지민 변호사님은 궁합 보고 결혼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정말 안 봤습니다. 아하. 궁합을 안 봤고 안 본 이유가 뭐 저도 사실 원래 이렇게 저를 믿는 편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이렇게 믿질 않더라고요. 근데 또 양가 어른들도 궁합을 아무도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하자. 왜냐면 괜히 기분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은 좀 찝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상태로 가자라고 하고 안 봤어요.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시청자분 중에 지금 깜놀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양지민 변호사님, 결혼하셨어 세상에 양지민 변호사님 이러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과 박성배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저 역술인의 말이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앞서 우리 오윤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남자는 결혼하면 다 변한다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고 안 변한 남자 입장에서는 참 답하기 힘든 질문이긴 한데. 오, 네. 근데 빠져나가시네요. 솔직히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남자들이 변한 게 아니라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와우. 결혼 직전에 만나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자신이 태어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막상 결혼한 다음에는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건데 아하. 사실 만나서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작은 일에도 흔들릴 정도면은요. 그리고 이런 역술인의 말에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아니라 역술인의 말에 흔들릴 아하. 정도의 사랑이라면은요. 결혼을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럴싸한데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진짜 결혼해서 신랑이 변하면 그때 그 궁합 본 사람 역술인의 말이 맞았어. 내가 참 바보 같았어.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을까요? 스스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결혼하면 변하는데 변한다는 것은 설레는 감정이 은근한 사랑으로 변한다는 것이지 누구나 마음이 돌아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궁합의 심리적 노예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결혼하고도 그 사람 마음이 돌아선다면 원래 돌아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궁합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러네요. 본인이 믿는다면 그럴 수도 그대로 믿고 결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연을 접하신 네티즌들은 어떤 얘기들을 해주고 있을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런 역술인의 말에 휘둘려서 인연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조언을 그런 해줬고 얘기네요. 정작 역술인은 자기 팔자 모른다. 예, 그러니까 자기 네, 자신을 맞습니다. 믿어라.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최수종 씨, 하이라 씨도 부부가 궁합이 안 좋았다. 그래요? 이건 진짜 뭐 근데 단정할 수 없겠네요. 예, 저희 단정할 수 뭐 알 수가 없지만 없으니까. 어쨌든 네네. 지금 뭐 인고 부부로 잘 살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도 있고 요거 많이 공감이 갔었는데 네. 무속인의 말에 휘둘릴 사람이면 뭘 해도 어지럽게 살 거다.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믿지 말고 그 사람을 믿고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이 말 진짜 좀 와닿네. 무속이 내 말에 휘둘릴 사람이면 뭘 해도 어지럽게 살 거다. 글쎄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그 나름대로의 철학을 확립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뉴스 파이트에서 어떤 사건을 하냐면 그 무속인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뭐 이렇게 구슬 해가지고 망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 예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게 이 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몇 프로 변하느냐, 완전히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배반하고 사기 결혼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짝을 찾을 때는 최선을 다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끝까지 기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앞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앞날이 굉장히 험난할 수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 사연을 이제 올리신 분이 만약에 김기혁 아나운서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올렸다고 가정해봐요. 어떻게 안심시킬 거예요? 일단은 뭐 사주풀이를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정말 모든 사람의 인연이 이 사주풀이나 궁합대로 굴러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 모든 연인들이 헤어지는 사람이 없겠죠. 아하.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점쟁이 말만 믿다가 님 글자에 점 찍고 남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소중한 인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인성 좋고 뭐 외모 괜찮고 성실하고 거기다가 궁합까지 잘 맞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여러분 김기혁입니다. 방점이 뒤에 예, 있었군요. 네. 접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전화를 좀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고민을 올리신 분 여성분도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역술인의 말을 믿을지 자신의 판단, 지금까지 사귀어오면서 지켜본 자신의 판단을 믿을지 한번 보시면 해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건모 씨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그 서울 강남경찰서가 8일 오후에 김건모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 그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차량에서 이제 GPS 등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지금 일단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건모 씨가. 네. 근데 이 수사의 시작은 사실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것이 시작으로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그 시간에 만났는지가 이제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김건모 씨가 이 성폭행 주장하는 그 여성과 그날 그 시점에 그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시청자분 중에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그 시점은 2016년입니다. 8월입니다. 그런데 2020년 해수는 4년이 지난 시점에 차량의 압수수색, 뭔가 결과물이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그때 시점에도 김건모 씨가 같은 차량을 이용하고는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점 이후에 차량을 아예 바꿨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압수수색을 해서 GPS 기록을 확보를 한다고 네.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동일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진행이 보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거기에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디지털 포렌식 같이 일부 작업을 거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만약에 그때 그 시점을 복원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유의미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여성의 주장의 신빙성이 얼마나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이렇게 맞춰보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경찰 입장에서는 다각도로 모든 증거,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다 수집하는 차원에서 차량 압수수색도 진행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제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시간적인 소요가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당시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김건모 씨가 갔느냐 안 갔느냐가 처음부터 이게 커다란 어떤 주제로 등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김건모 씨의 그 팬들이 그러면 김건모 씨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 GPS를 한 3년 반 전에 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네. 우리가 이제 알리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현장 부재 증명인데 네. 그 당시에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 만약에 이 GPS를 다시 한번 분석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장소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성폭행 사실을 주장하는 여성에 있어서의 어떤 그 주장이 상당히 힘을 잃을 것이고, 만약에 그때 있었다라고 한다면 김건모 씨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네. 한 3년 반 전에 GPS 기록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분석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차량은 그전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차량은 변함없다지만 안에 블랙박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기계를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점도 한번 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안지윤 기자님, 사실 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모 씨가 그 과정에서 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이 부분도 혹시 쟁점 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거는요, 뭔가 감추고 싶은, 캥기는 게 있다고 뉘앙스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 GPS 확인하는 게 그 시기에 2016년 8월에 해당 유흥업소에 김건모 씨가 갔다 왔는지 이후에도 이게 유흥업소 종사자, 김건모 씨 유흥업소 종사자가 회유와 압박을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후에 직접 그 사람을 만나러 갔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증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GPS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휴대전화 같은 거는 확보할 수 없나요? 어떻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경찰이 김건모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대다수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광범위하게 그렇죠. 내재되어 있죠. 네. 그래서 최근 하급심 재판부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존 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영장 발부 관행이 스마트폰의 출연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련됐다고 보고 있는데 네. 다른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면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경로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 국면에서 계속해서 논란거리 하나씩 더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짚어볼까 하는데 먼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씨 아내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건모 씨 결혼하신 장지현 씨 그분도 맡으셨습니다. 그때 회식하고 있던 사람이 40명이 넘는데 갑자기 여자들이 나타나니까 다들 쳐다봤죠. 그러면 소개시켜준 분이 확실히 강영석 씨 아내분이 맞나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석 소장님의 그 형수님, 네. 형수님은 김건모랑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네. 저희 집사람은 김건모 자체를 몰라요. 네. 그리고 김건모 씨랑 이제 결혼한 그분도 네. 원래 몰라요. 네. 원래 몰라. 네. 근데 이번 일로 네. 근데 뭘 소개를 해? 네. 어떻게 소개를 해? 네. 근데 저는 이제 김건모 씨를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몰라요. 물수건 뭐 어떤 배경인지 모르겠지만 배트맨 지금 티셔츠를 입고 지금 세 명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기존의 언론 보도로는 강용석 씨의 부인이 김건모 씨와 장지현 씨를 맺어준 인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소문이. 네네. 이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을 압축하자면은요, 내 부인은 김건모도 장 씨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주선자가 아니다라는 건데 일단 여기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네. 강용석 씨의 아내, 그리고 가수 이현우 씨의 아내, 그리고선 A 씨인데요. 이현우 씨의 아내가 이 장 씨를 아는 거고 네. 이 A 씨가 김건모 씨를 알아서 둘이 서로 소개를 해준 거고 네. 이 두 다른 아내분들을 강용석 씨의 아내를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김건모 씨와 장 씨를 소개해준 사람은 강용석 씨의 아내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개해줬다. 아니다. 아예 모르는 사이다. 이거 참 이게 점입가경.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쉽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김건모 씨 예비 신부인 그 장지현 씨에 대해 가지고 강용석 변호사 부인이 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소개시켜줘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한쪽은 소개를 그 사람이 시켜줬다라고 하고 한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새로운 주제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둘 양측 중에서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이 바로 이 그 장지현 씨에게 그 어떤 뭐 확인 그 문자를 보냈어요. 네.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그 장지현 씨에게 강용석 씨 부인이 소개를 해준 것으로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명품 가방을 소개 사례로 준 것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장지현 씨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소개를 갖다가 나한테 해준 것은 사실이다. 그걸 확인을 해줬고요. 그러나 이 명품 가방을 선물로 사거나 전해드린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자로 남았거든요. 네. 아까 나온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분명히 또 말로서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사실이 이제 또 새로운 쟁점이 돼가지고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 뭐 일부에서는요. 저 이진호 기자인가요? 이진호 기자가 공개했다는 앞에 이니셜로 그냥 장만 돼 있잖아요. 그게 장지현 씨한테 답이 온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강용석 씨 부인이 소개시켜준 게 맞다고 하는데 사실 저것만 가지고 장지현 씨가 답을 했다고 저것도 확답할 수 있나요? 확신할 수 있나요? 안지훈 기자님 어떻습니까? 저 부분은 또. 사실 그렇게 하면 얘기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네. 보면은요. 소개해 준 게 맞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그 익명으로 처리한 그분이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확실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결국은 그 사람이 아는 것 자체가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장 씨 이제 그 아내가 될 아내분이죠. 지금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네. 그분이 보냈다는 문자를 보더라도요.
그분들이 소개시켜준 건 맞습니다라고 하지만 정확히 강용석 씨의 아내분이라고 적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각각 그 안에서 누구와 친분이 있고 어떤 역할을 그러네요. 했는지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이 문자만으로는 답답하기 어렵습니다. 답이 좀 애매한 모호성을 좀 갖고 있네요. 네, 그분들이라는 맞습니다. 게 셋 중에 둘만 지칭한 건지 셋 다 지칭한 건지 그것도 정확치는 않잖아요. 이 문자만 보고. 그래서 이 논란 자체가 앞서 우리 오윤성 교수님 말씀해주셨지만 주선했냐 안 했냐가 본질은 아닙니다만 이상할 불똥이 여기까지 튀면서 과연 신빙성, 이 사건에 또 신빙성까지 더해주면서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쨌든 늘 말씀드립니다만 김건모 씨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김건모 씨의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얘기도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 사건도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